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재벌이 파리에서 겪은 일이 전 세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비춰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상하이 푸둥의 85층 고급 오피스텔에서 장외인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이 들려 있었죠. 46세인 그는 지난 15년간 부동산 투자로 쌓아올린 재산이 무려 3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 굴지의 재벌이었습니다. 이번 파리 여행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접받을지 상상이나 해. 장웨이가 아내 리나에게 말하자 리나는 2억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 여행이 마치 왕족의 순방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회사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파리에 가면 현지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볼 것이고 중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니까 공항에서부터 특별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이죠. 호텔에서도 VIP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혀 세웠지만 속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장웨이는 지난 10년간 중국 내에서만 여행을 다녔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디를 가든 그의 이름 석자면 모든 것이 해결됐거든요. 5성급 호텔 매니저들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고 레스토랑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었죠. 심지어 공항에서도 VIP 라운지 직원들이 먼저 알아보고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베이징 출장에서는 시 정부 관계자들까지 마중 나와서 환영 만찬을 베풀어주곤 했어요. 장웨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죠. 그는 출국 준비를 하면서 가방에 현금 5만 달러와 각종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회사 소개서와 중국 부동산 협회 명예 회장 증명서까지 챙겨 넣었어요. 중국어로 된 명함도 500장이나 준비했죠. 그는 비서에게 파리 시장실에 자신의 방문 일정을 알려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명히 파리 시장이 직접 환영 인사를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프랑스 대통령궁 엘리제궁 견학 예약도 VIP 코스로 신청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리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1억 원어치의 보석과 명품 의상으로 온몸을 치장했어요. 샤넬 정장, 루이비통 구두, 카르티에 시계까지 완벽하게 코디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고 이런 부유한 중국인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모든 곳에서 최고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이미 파리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관심과 특별 대우를 상상하며 설렘에 잠겨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관장이 직접 안내해 줄 것이고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에서는 VIP 룸에서 쇼핑할 것이라고 꿈꿨죠. 심지어 에펠탑 전망대도 일반인 출입 금지 시간에 특별히 개방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상하이 푸둥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장웨이 부부는 이미 파리의 주인이 된 듯 들떠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직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직원은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저 일반적인 서비스 매뉴얼대로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기내에 탑승한 후 장웨이는 승무원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면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올 예정이고 특별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승무원은 미소로 응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승무원 경력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허풍을 떠는 승객들을 많이 봤거든요. 리나는 옆자리에서 인스타그램을 열어 자신의 명품 코디를 자랑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파리에서 찍을 사진들을 미리 계획하면서 어떤 각도로 찍으면 가장 부유해 보일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샤넬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장웨이는 기내 와인을 마시며 동반자들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15년 전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이야기였어요. 베이징에서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 상하이 시내 황금 부지 매입 성공담,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이런 경험과 실력이면 파리에서도 통할 거라고 말이죠. 돈이면 뭐든 해결된다는 장웨이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파리에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VIP 전용 통로를 이용했고 상하이에서는 시장실 직원이 직접 배웅을 나왔거든요. 심지어 광저우 출장 때는 공항 직원이 그의 짐을 직접 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리나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파리의 명품 매장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VIP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홍콩 쇼핑할 때 에르메스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신제품을 소개해줬던 경험을 떠올리며 파리에서는 더욱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죠. 기내에서 장웨이는 파리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VIP 투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 오페라 가르니에 프리미엄 좌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뜨렸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프랑스 문화나 예의에 대해서도 전혀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장웨이는 승무원에게 샴페인을 더 요구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파리에서도 분명히 인정받을 거라고 말이죠. 주변 승객들은 그의 시끄러운 목소리 때문에 불편해했지만 장웨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비행기가 파리에 가까워질수록 장웨이 부부의 흥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스 땅을 보며 리나는 감탄했어요. 곧 자신들이 이 도시의 VIP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웨이는 시계를 보며 공항에서 자신들을 맞이할 의전팀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화려한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장웨이 부부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의전팀도 환영 인사를 나온 관계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저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긴 줄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웨이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심사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장웨이 차례가 되자 그는 거만하게 심사대에 다가갔습니다. 여권을 내밀기도 전에 중국어로 큰 소리를 쳤어요. 나는 중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고 이번 파리 방문은 매우 중요한 사업차 온 것이라고 말이죠. 심사관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여권과 관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장웨이는 심사관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영어로 반복했어요. I am Chinese big company 체어맨이라고 외쳤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만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장웨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옆줄에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정중하게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봉주르 메르시 보쿠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죠. 심사관도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 한국인은 미리 준비해둔 호텔 예약증, 여행 일정표, 귀국 항공권까지 차례대로 제시했어요. 한국인 가족의 심사 과정은 놀라도록 순조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간단한 프랑스어로 여행 목적을 설명했고 아이들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렸어요. 심사관이 몇 가지 질문을 하자 차분하게 영어로 답변했죠. 관광 목적이고 5일간 머물 예정이며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을 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반면 장웨이는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중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강조했어요. 가방에서 회사 소개서와 명함을 꺼내 보여주며 특별 대우를 요구했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기본 서류만 요구했습니다. 리나는 남편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명품 가방을 뒤지며 호텔 예약증을 찾고 있었지만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가방에서 현금 뭉치와 보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어떤 승객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했죠. 심사관은 장웨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함이나 재산은 입국 절차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이죠. 필요한 건 유효한 여권, 비자, 그리고 프랑스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장웨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이름만 대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말이죠. 한국인 가족은 이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로 감사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메르시 보쿠, 오 르부아르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럽고 겸손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장웨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위상과 전혀 맞지 않는 대우에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심사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하나씩 찾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화려했던 파리 여행 계획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리나는 명품 가방 속을 필사적으로 뒤지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증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2억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현금 뭉치,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시계들 뿐이었어요. 심사관은 물론이고 주변 대기 중인 승객들까지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승객이 동반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중국인들 좀 보라며 돈 자랑하러 온 것 같다고 말이죠. 다른 승객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더욱 당황했어요. 가방을 뒤엎어 놓은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장웨이는 심사관에게 계속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이 중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프랑스 정부도 자신의 투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함은 입국 절차와 무관하며 모든 외국인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이죠. 장웨이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한국인 할머니가 리나에게 다가왔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파리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족한 영어로 리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파일을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편하다고 조언했죠. 한국인 할머니의 서류 정리 상태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여권, 비자, 호텔 예약증, 여행 일정표, 귀국 항공권이 순서대로 투명 파일에 꽂혀 있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프랑스어 회화집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자가 미리 알려줘서 인터넷으로 공부했다고 말이죠. 리나는 할머니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이런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가방 정리하는 법부터 심사관에게 인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심사관은 장웨이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체류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관광 목적이라면 여행 일정표와 숙박 예약증, 사업 목적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의 약속을 증명할 서류 말이죠. 장웨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비서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인 할머니의 손자는 20대 청년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할머니의 입국 절차를 도왔어요. 할머니가 프랑스어를 못하시니 자신이 통역해드리겠다고 심사관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심사관도 그 청년의 예의 바른 태도에 호감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한국인 가족들의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뒤에 줄 선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혀를 찾고 다른 승객은 다른 줄로 옮겨가기까지 했습니다. 장웨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나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호텔 예약증을 찾았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심사관은 그 서류를 보더니 영어나 프랑스어 번역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준비하지 않았죠. 리나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급하게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할머니는 리나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프랑스어 메르시 보쿠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심사관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순간 리나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장웨이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심사대를 주먹으로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아느냐고, 프랑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따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부모 뒤로 숨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심사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장웨이의 고성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절차를 빠르게 만들지 못하며 모든 승객은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장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옆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커플이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자 대학생은 프랑스어로 정중하게 인사한 후 영어로 여행 목적을 설명했어요. 졸업 여행으로 왔고 프랑스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죠. 여자 대학생은 직접 작성한 여행 일정표를 보여주며 매일 어디를 갈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여행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와 비너스 드 밀로를 보고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인상파 작품들을 감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투어도 예약했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예술가들의 작품도 구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심사관은 그들의 성실한 준비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웨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 학생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은 중국 정부와도 연결된 중요한 사업가이고 프랑스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의향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이죠. 리나는 남편의 큰 소리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특히 한국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더욱 부끄러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리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장웨이에게 별도의 사무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장웨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항상 VIP 대우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이미 심사를 마치고 입국 도장을 받았어요. 심사관에게 프랑스어로 감사 인사를 한 후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자 대학생은 여자친구에게 말했어요. 프랑스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며 우리가 예의 바르게 대하니까 더 좋게 봐주는 것 같다고 말이죠. 장웨이는 결국 별도 심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30분 동안 추가 질문을 받아야 했어요. 여행 목적, 체류 기간, 귀국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죠. 처음에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리나는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할머니가 다가와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리나는 할머니의 따뜻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품격을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장웨이는 1시간 반 만에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보다 3배나 오래 걸린 셈이었어요.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에서 누리던 권위와 특권이 국경을 넘는 순간 아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제 진짜 현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겨우 통과한 장웨이 부부는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신들의 가방을 찾는 순간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나의 명품 가방 지퍼가 터져서 안에 있던 금은 보화와 각종 현금이 바닥에 흩어진 것입니다. 달러, 유로, 위안화가 뒤섞여 바닥을 굴렀어요. 사람들은 즉시 그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신기하다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리나는 급하게 바닥에 엎드려 돈과 보석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장외인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쳐다보지 말라고,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몇몇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 청년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중국 부자들의 돈자랑 쇼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죠. 바로 그때 한국인 가족들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왔는데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도와주냐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해외에서 곤란할 때도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지 않겠냐고 말이죠. 한국인 아버지는 장웨이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괜찮다고,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행용 파우치를 꺼내 리나에게 건네주며 임시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리나는 그 순간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소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품격 있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공항 청소 직원이 다가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어요. 한국인 가족은 그 직원에게도 정중하게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메르시 보쿠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직원도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어요. 이런 예의 바른 외국인들을 보는 게 반갑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장웨이 부부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몇몇은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시태그로 중국 부자들의 돈자랑이라고 달면서 말이죠. 장웨이는 사람들에게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리나가 보석들을 주우면서 눈물을 흘리자 한국인 어머니가 다가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힘내라고, 이런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보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리나는 그 말에 더욱 울컥했어요. 구경하던 한 프랑스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품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런 식으로 부를 과시하는 건 천박하다고 비판했어요. 반면 저 한국 사람들처럼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교양이라고 칭찬했죠. 장웨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창피했습니다. 한국인 초등학생은 떨어진 동전 하나까지 꼼꼼히 주워서 리나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실수는 괜찮다고요. 그 순간 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말이죠. 30분이 지나서야 모든 물건들이 정리되었어요. 한국인 가족은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었고 떠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장웨이 부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웨이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공항에서 한국인 가족의 도움을 받은 후 저희는 파리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 따뜻한 경험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긴 했지만 저희의 오만함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약 없이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웨이터에게 영어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테이블을 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말이죠. 웨이터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3개월 대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갑에서 1,000유로짜리 지폐를 꺼내 흔들며 이걸로도 안 되냐고 소리쳤죠.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리나도 옆에서 큰 소리로 합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는지 떠들어댔어요. 웨이터는 점점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직원이 나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는데 조용하고 품위 있게 웨이터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이 프랑스어로 인사를 하더니 예약 확인을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현지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웨이터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메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와인 리스트도 자세히 소개해주고 추천 요리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웠어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저희와 대우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 한국인 부부는 식사 내내 조용했습니다. 와인을 주문할 때도 소믈리에의 추천을 겸손하게 들었고 요리가 나올 때마다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어요. 메르시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서빙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계산할 때도 적절한 팁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희는 결국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나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돈도 많은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차라리 중국에 있을 때가 나았다고 말이죠.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긴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VIP 티켓이나 패스트 패스는 없냐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큰 소리로 항의했죠. 시간이 돈이라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규칙이라며 줄을 서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다른 입구는 없냐고, 돈을 더 내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계속 따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까지 찍더군요. 그런데 바로 뒤에 서 있던 한국인 가족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있었는데 묵묵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가끔 지루해했지만 부모가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지도 않고 그냥 가족끼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인 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프랑스 할머니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파리 여행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친절하게 응답했고 추천 장소까지 알려주었어요. 자연스럽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딸아이도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그런 예의 바른 아이가 대견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한국인 가족은 앞사람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했어요. 끼어들거나 재촉하지 않았고 아이가 다른 관광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딸아이도 부모를 따라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줄에서 나온 쓰레기도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고 바닥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주워서 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입장할 차례가 되었을 때 한국인 아버지는 매표 직원에게 봉주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표 3장을 주문하면서 혹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가이드는 없지만 영어나 중국어는 있다고 어떤 걸 원하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희가 입장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까 소란을 피웠던 중국인 부부로 말이죠. 모나리자 앞에서도 저는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앞으로 밀고 나가려 했고 다른 관람객들을 밀치기도 했어요. 플래시를 터뜨리며 큰 소리로 리나를 불러 포즈를 취하게 했죠. 반면 한국인 가족은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관람객이 함께 나오지 않도록 배려했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받은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이드의 설명이 지루하다며 중간에 그룹을 이탈했어요. 금으로 장식된 방들을 보며 큰 소리로 우리 집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도 자신의 보석들이 더 비싸다고 떠들어댔죠. 다른 투어 참가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투어 그룹에 있던 한국인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했어요. 질문도 적절한 타이밍에 정중하게 했고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이드도 그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며 즐거워했어요. 투어가 끝난 후에도 가이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팁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주친 한국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저희가 받는 대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말이에요. 똑같이 외국인이고 똑같이 관광객이고 어쩌면 저희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리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리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거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서의 굴욕, 레스토랑에서의 거절, 박물관에서의 시선들. 그리고 그때마다 보여진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 말이에요. 아침 일찍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도 저는 습관적으로 프론트 직원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조식이 맛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옆에서 체크아웃하던 한국인 비즈니스맨은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팁까지 건네주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리나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프랑스에 오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투덜거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불친절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출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심사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출국 심사대 앞줄에 서면서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도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평상시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사업차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사관이 체류 기간을 묻자 저는 정확히 대답했어요. 3일간 있었다고 주로 관광을 했다고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얼마나 비싼 호텔에 머물렀는지 자랑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파리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고 프랑스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심사관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더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가봤냐고 프랑스 음식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의 예의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어요.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라고 프랑스는 언제나 정중한 손님을 환영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전 입국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거든요.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똑같은 저인데, 똑같은 여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받는 걸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리나는 여전히 비싼 명품들을 구경하며 쇼핑에 열중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공항에서 리나를 도와준 한국인 가족, 레스토랑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받던 한국인 부부, 박물관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했던 한국인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에 파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건 바로 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큰 소리와 과시로 존중을 받으려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여권의 힘은 국가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품격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리나가 옆에서 여전히 프랑스 사람들 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혼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다고, 돈이 아니라 태도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가 여권의 힘을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품격을 이제 저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이죠. 돈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